그러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선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의 아픔을 감싸주는 법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제도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하는 법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장재현 의원님. 예, 부산 출신 자유한국당 장재현 이동원 후보자님 대법관 추천 축하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께서도 인사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사말이 인상적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 모든 사람들의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 딸임을 명심하고 이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재판하겠다. 그런 마음 계속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국기를 문란시키는 엄중한 일들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무사에서 계엄령, 미수령에 대한 구체적 문건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문건들을 만드는 기무사. 이 기무사 문건을 둘러싸고 어저께 국방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의 마지막 보름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이 서로 치고받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놓인 대한민국입니다. 군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날아가서 추락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만약에 대법관이 되시려면 수호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에 김선수 후보자와 노정희 후보자를 청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한 명의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장이 자신의 제왕적 권력을 통해서 또 편향된 대법관 후보 추천자위원회를 통해서 김선수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한 정권의 청와대의 비서가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삼권분립을 위한 그런 추천들 참 안타까웠습니다. 노정희 후보자 역시 민변 우리법 연구에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보니까 제가 18대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 일천한 국회 경력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위원으로 많이 활동한 의원 중 한 명인데 제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후보자에 대한 칭찬을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참 손색이 없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청문회 김 빼자는 건 아닌데 서류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도덕적인 측면이나 자질적인 측면이나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손색 없는 분이 추천되었다는 기쁜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도덕성을 검증해 보니까 단 한 건입니다. 2001년도에 성남시의 분당구에 아파트 매입하실 때 2억 3,600만 원 정도의 시가의 아파트를 5,200만 원, 물론 과세 표준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물론 관행이었고 탈세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취득세는 과세 표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답변에 이거를 아주 담백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8억 정도밖에 안 되시고 참 청빈한 법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자질적 측면에서도
강직한 판결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인상 깊게 본 재판이 국가 정체성 관련해서는 단호한 판결을 해주셨어요. 논란이 되었던 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 출국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 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하면서 강제 출국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셨어요. 지금에 와서도 이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국가 정체성 관련해서는 아주 단호한 판결을 그동안 해주셨습니다. 또한 정권의 반대적인 입장도 표현하셨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과당성 있는 판결로 국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점을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벌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판결도 있었습니다. CJ CBG 계열사 주식회사 세산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을 업무 전부를 위탁한 데 대해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가진금 납품 명령을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 질의는 정책 질의는 제가 오후 질의로 가고요. 이러한 확고한 국가 정책성에 대한 판결, 또 재벌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철퇴, 또 국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판결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고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이러한 소신과 자신의 판결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엔 이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그 자리에 오시게 된 점, 후보자로 오시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정리하듯이 할 말은 아니지만 사흘째 다른 후보자님들과 일별해 봤을 때 흔히들 이제 보수색이 보수적 법관, 보수색이 있는 법관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김선수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어제 노정희 후보자, 오늘 또 계신 후보자님까지 포함해서 그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결정, 그리고 또 평소에 표현한 의견에 대해서 저도 법률가로서 또는 헌법을 고민한 사람으로서의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후보자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저 역시 법원의 판단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판단에 있어서 저는 법리적으로 또는 제가 가진 헌법의 가치로는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재판 거래를 위해서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팔았다든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그 결과를 바꿔가는 그런 방식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두의 판단을 다 존중합니다. 그 후보자님은 뭐 흔히 민판연이라고 하는 민사판례 연구회 같은 모임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혹시 뭐 서울대가 아니셔서 가입이 불가능하고 그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뭐 국제인권법학회는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제인권법학회 같은 경우는 법관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가입하신 그 정도 비율이 이제 가입한 학회긴 하던데 흔히 주변에 국제인권법학회 가입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어요? 많이는 못 봤고요. 사실은 뭐 저는 도산법 커뮤니티 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도산법 커뮤니티 회장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지금도 회원으로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후보자 본인이 도산법 커뮤니티에 이제 열정과 애정을 쏟고 그 법관으로서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제인권법 학회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 내 평가 역시도
그런 학문 연구의 법리 연구의 커뮤니티로서 인식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7월 3일이었네요. 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그 후보자가 KB금융과 김현장 공무원 국기 문란 사건 관련자라면서 임명제청 취소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외 14인을 론스타 관련 탈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각하 처분 받은 것에 대해 재정 신청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재정 신청 이유서를 낸 당일날 심리하지 않고 판결했고, 뭐 개인은 조세 포탈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불법 판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리 재정 신청 제도가 고소인에 대해서 넓은 그 재정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고발 사건이고 그 소의 요건이라고 할까요? 재정 신청의 요건이 안 됐습니다. 고발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어떤 범죄, 독직 폭행이라든지 몇 개 한정된 거에 대해서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정 신청 이유는 불기소 결정 항고기각 결정이 있으면 10일 내에 재정 신청을 내면서 이유는 그때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와 있는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 재정 신청 결정 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맨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한 건데 전날 되게 검토가 끝납니다. 그래서 결정문 작성을 전날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내려보내는 그 날짜에 전후는 솔직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저의 업무 처리 방식은 그 전날 오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내려보내는 것이 저희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건이 왔으면 밑에 우리 사건과에서 가지고 올라왔을 것 같은데 접수 시간도 결정이 그 사건과에 내려간 이후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그 문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이제 청구인의 재정 신청 이유서 제출과 결정 일과는 이제 아무런 사실상의 관련이 없다. 그건 예. 오해라는 측면의 답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책 일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의견을 한번 밝힌 바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조금 정리해 주십사 여쭤보는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요소로 극복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가늠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법조계의 기수문화 어디든 간에 이제 경력에 따른 또 직위에 따른 나름의 서열 문화가 또 그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기수 문화는 각각의 조직의 경력이나 어떤 역할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언제 합격했느냐 연수원 기수가 몇 기있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특별한 문화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여러 번 이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기수 문화 개선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법원의 기수 문화는 법원의 인사제도의 안정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수에 어긋난 인사가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인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의 안정이라든지 법원 내에 어떤 안정적인 인사 운영이라든지 행정에는 편리가 있는데 그게 지나치면은 어떤 기수 문화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분들이 적정한 보직을 맡는다든지 할 때 항상 후배는 다음 순서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라는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기수 문화에 대한 다양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수 문화가 고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재판도 하고 보직도 받고 뭐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조 일원화의 완성이 또 기수 문화의 고질적인 이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송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편원 절옥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부장님? 편원 가결이라는 공자의 논어에 나온 일인데요.
한마디로 송사의 시비를 가린 아주 명쾌한 공정적인 공명정대한 그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고 방어를 해줘야 될 그 대법원의 대법관께 바라는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 대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좀 하고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이나 어떤 생각이신지를 좀 국민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하면서 아주 부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1970년도에 진보 측 총리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으로 독일 통일을 물꼬를 텄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통일을 완성한 것은 1982년도에 집권하게 된 보수 측 총리 콜 총리가 수정 동방 정책을 통해서 결국 1989년도에 통일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이 걸렸던 것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대법원 앞에 있는 DK 여신처럼 두 눈을 뜨고 국민의 모든 이쪽과 저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합의를 통한 그런 축적된 담론으로 평화 통일을 이끌어 가자라는 그런 역사 속에 어떤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네요. 그 대법원 앞에 있는 DK 여신상은 두 눈을 다 뜨고 있죠. 고대 그리스 여신은 두 눈을 감고 있지만 그것은 이 양쪽의 국민을 다 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법관 앞에 대자가 붙은 것은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독일의 그 통일 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평화의 분위기가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죠. 네,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뎠다 봅니까? 네. 국방의 의무나 안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합니까? 소중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그 양심적 병역 보호 대체 복무제를 준비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우리 아이들 국방의 의무를 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와 긴장 대치, 그다음에 햇볕 정책 이후에 핵 개발의 대치,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이념적 대치, 세대 간, 지역 간 이런 정치적인 성향의 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복무 제도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SNS를 보니까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또 뭐 대체 복무제를 60개월간 낙도에 가서 서비스하도록 하자, 또 뭐 지뢰밭 제거 훈련 그런 거를 시키자, 뭐 말로 굉장히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복무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부합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헌재가 선언한 대로 국가기관들이 대체 복무를 준비하는 것이 준비해야 하는 맞다.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또 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보면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도 합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그래서 8월 30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병역 거부요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할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아직 평화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국방의 의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방의 의무는 소중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은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네, 저와 생각이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평화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한 걸음 내딛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주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네. 물론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아주 피해를 많이 당하신 분도 계시죠.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그 양심적인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 그 6.25 참전하셔서 아직 생존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주화 운동으로 아직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과 학문의 자유가 이정물의 소지나 제작 배포와 대립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엊그저께 그 민변 회장님 주신 김선수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또 바꾸셨어요.
보셨습니까? TV를? 민변이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대법관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찬양고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관들이 엄정하게 적용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관들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처벌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대법관의 그 이념적인 개인의 가치보다 대법관이 가지는 국민의 보호적 가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우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가치보다 국민 전체를 위한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있는데 아마 3분의 1 정도, 3분의 2인가요? 더 많이 법관께서 그 등록해서 연구하시는데 아마 후보자께 제가 서면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이 물론 어느 조직이나 인연이 맞거나 뜻이 맞는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서면 질의의 답변이 이것은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자율적인 연구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곳에 그 법원행정처가 국가자원을 배정했습니다.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배정했는데 이것이 올라요? 그 특정한 전문 분야 연구에만 특정한 분야 연구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대법원 공식으로 전문 분야 연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의 그 인원수라든지 그 활동력 세미나를 몇 차례 했다든지 한 번도 안 하는 데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고서 예산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 질문 때 다시 예. 예. 다음은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만 보니까 우리 청렴하고 소신이 있는 분이 대법관 후보로 뽑히신 것 같아서 참 잘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후보자 본인이 보여준 자질이랄까요? 능력 면에서도 저는 아주 훌륭한 후보가 뽑혀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법관 추천위가 이제 좀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역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결례가 아니라면 약간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듣기 싫은 평가는 아니죠? 예. 예. 저도 3일 동안 청문회 하면서 보수든 진보든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크게 거슬리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보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재판에 바투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은 법과 정의, 법과 양심, 그 양심도 직업적 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재판했던 내용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보수적이라고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좀 진보적인 반대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어떤 성향을 갖든 자신의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일을 처리할 때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문제가 아니듯이 어떤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갖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듯이 진보 성향을 갖는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정 연구단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심하게 재판에 영향을 줘서 다른 결정, 옳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저희가 서면 답변하신 거를 보니 사법부 외부적 독립성과 관련해서 여론재판이 문제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부의 주장이 여론으로 포장된 경우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여론으로 독립하는 것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개 이제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평가, 심판을 받습니다. 못하면 떨어지고요. 잘하면 기회를 더 얻기도 하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법관들, 특히 대법관들은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신이 아니고 또는 신탁을 받은 현인이 아니라면 사회적 소통이라고 할까요? 사회와 소통하는 거는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공감합니다. 예, 결국 재판권이라는 것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국민이 위임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부지런히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국민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숙명적으로 지켜야 될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영장 사건들을 가끔 보면은요, 영장 판사들이 갖게 될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리적 부담이 커야죠. 네. 그게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커야 되고 네, 저희들 정치인들도 매일매일 그런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냥 확인차죠 질문 드리는데요. 부당한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판단한다고 할 수 있을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론을 경청하되 결국은 판사는 법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그걸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여론이 만약에 어떤 것 갑을 원하는데 판사가 법이 을이라고 하면 을을 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권 또 사람을 위한 판결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제가 서면 답변을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갖고 계시던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됩니까? 성소수자가 포함된다고 저는 어떤 영역에서는 포함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만 가지고 사회적 약자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가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성소수자가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된다. 이건 사회적 약자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라든지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반 시민이거든요. 약자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